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즐거운 세계지리 시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유럽 및 북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에 대해서 살펴볼 예정이고요. 우리 오늘도 주제가 조금 많습니다. 제가 준비한 것들이 많은데 오늘 53강이고요 벌써.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도시 내부 구조 보기 전에 먼저 현대 도시의 도시 내부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무엇인지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두 번째로 선진국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거고요. 세 번째 유럽의 주요 도시 내부 구조 살펴볼 겁니다. 다음 네 번째로 북아메리카 주요 도시 내부 구조 살펴본 다음에 이 두 가지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 내부 구조들을 한번 비교해보는 것을 얘기하고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내용 조금 많다고 했죠, 친구들. 그래서 양면으로 지금 구성되어 있고요. 양면 내용을 다 나가려고 합니다. 각각 내용들이 다 의미가 있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학습지 잘 보시면서 잘 집중력 잃지 마시고 잘 따라와 주셔야 됩니다.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 빠밤. 느낌적인 느낌 들어갈 텐데요. 제가 지금 저작권 문제 때문에 사실은 영상들을 넣어놓긴 했지만 영상들을 사진으로 보여주고 슬라이드로 보여주고 제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느낌적인 느낌으로 가져온 곳은 바로 차이나는 클래스에서 나왔었던 파리의 도시 재개발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파리의 모습들은 다 사실 19세기 때 만들어진 것들이다, 이런 얘기를 해준 내용이었고요. 지금 우리가 보는 파리의 모습들은 사실상 굉장히 계획적인 계획도시의 모습들을 보여주는데요. 바로 나폴레옹 시대의 개선문을 중심에 딱 두고서 이 도시의 중심부를 두고 도시의 중심부를 향해서 방사상의 도로가 뻗어나가는 구조로 도시 계획을 짰습니다. 그리고 역시 이 중에서도 개선문을 중심으로 쫙 뻗어나오는 하나의 긴 도로가 있었어요. 그래서 방사상 도로 중에서도 중심을 차지하는 이 도로 중에서 이제 중요한 개선문도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샹젤리제 거리 많이 들어봤죠, 친구들? 샹젤리제 거리뿐만 아니고 많은 중요한 그런 위치들이 다 이 거리를 중심으로 위치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특히 그 중에서도 우리가 좀 의미 있게 볼 수 있는 내용은 교회가 도시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파리 시내의 도로들을 다 정비를 했다. 이미 19세기 때 이렇게 교회나 광장 같은 것들, 그리고 큰 거리 같은 것들이 도시의 중심부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짰었던 모습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와 문화가 근대적인 대도시의 중심 공간으로 자리할 수 있도록 계획을 짰던 것들이 인상적이었다라는 얘기를 해준 좋은 영상이었기 때문에 제가 가지고 와봤고요. 이 영상은 제가 따로 링크로 밑에 달아둘 테니까 관심 있는 친구들은 영상으로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본격적 내용, 선진국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현대 도시의 내부 구조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가장 중요한 단어를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 도시 내에서는 지역이 분화되게 됩니다. 분화, 나눌 분자죠. 나눠진다라는 것인데, 도시 내에서 사실 상업, 공업, 주거 같은 여러 기능들이 모여 있게 되고요. 이런 기능들은 사실은 더 잘 될 만한 공간이 따로 있겠죠. 더 잘 될 만한 특성들에 따라서 서로 다른 지역에 입지를 하게 된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도시의 지역 분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도시의 지역 분화를 불러오는 가장 큰 요인, 오늘의 포인트,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도시 내부의 지역 분화가 일어나는 주요 요인으로는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거 바로 접근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대전을 예로 들면요. 대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어디가 될까요, 친구들? 대전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곳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마도 확실하게 둔산동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둔산을 왜 중심부로 볼 수 있는가? 둔산에 사실 시청이 있고요, 교육청이 있고요, 그리고 통계청의 본사라든지 정부청사라든지 중요한 행정기관들이 다 모여 있는 곳이 둔산동이 되겠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상업 기능들도 다 모여 있고, 또 심지어는 학군이 가장 좋은 이제 학교들도 모여 있는 곳이 또 둔산동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이제 왜 사람들이 다 둔산동으로 모여드는가 생각했을 때, 그냥 뭔가 내가 하기에, 뭔가 어떤 기능을 내가 이제 누리기에 제일 좋은 위치라는 거죠. 그래서 좀 왔다 갔다 하기 편리하고, 그리고 이제 지대가 높은 곳들은 사실은 가장 많은 지가를 지불할 수 있는 가장 사람들이 많은
많이 찾는 그런 기능들이 입지를 하게 될 텐데 그 기능이 바로 상업 및 업무 기능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도심부로 갈수록 지대가 훨씬 높아지기 때문에 이 지대를 감당할 수 있는 상업 및 업무 기능이 집중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둔산동 내에서도 가장 큰 상업 기능이 발달되어 있는 곳으로 뭐 갤러리아 근처를 들 수 있다고 한다면은 둔산동의 갤러리아 일대에 그 주변을 보시면 다 은행이나 뭐 치과, 피부과 이런 것들 다 병원들이 다 밀집되어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안과 뭐 이런 것들. 그래서 좀 한 가지 서비스를 받았을 때 내가 많은 비용을 지불해야 되는 것들, 그래서 지대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 지불할 수 있는 기능들이 도시의 중심부에 입지하게 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 상업 기능 완전 반대에 있는 것이 바로 주거 기능이라 할 수 있어요. 왜? 사람들은 어디 살아도 괜찮잖아 사실은. 그쵸? 사람들은 어디 살아도 괜찮기 때문에 도심부에서 가장 멀리 있는 곳일수록 다른 기능들이 좀 들어가기 뭐하니까 힘드니까 주거 기능이 가장 멀리 있는 곳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이것도 저것도 아닌 요 중간 정도에 위치하는 것이 보통 공업 기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도심부는 접근성이 높기 때문에 지대가 높고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접근성과 지대가 모두 낮아지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도심부랑 가까운 곳은 상업 및 업무 기능, 그리고 도심부에서 조금 멀어질수록 공업 기능, 조금 더 많이 멀어지면 주거 기능, 이렇게 기능들이 서로 다르게 도시 내에서도 분포하게 된 현상, 이것을 우리 도시의 지역 분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래서 도시 내부 구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져 있지만 사실상 좀 더 많이 세분화가 됩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서 살펴볼 건데요. 일단 이번에는 크게 두 가지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도심부랑 외곽 지역으로 구분할 수가 있어요. 크게 두 군데로 구분하는 거죠. 지금 친구들 이렇게 그려봤을 때 도심부랑 외곽 지역으로 구분해 보면은 도심부에서 일단 지가 높은 이런 특징 때문에 CBD라고 하는 중심 업무 지구가 발달합니다. 중심 업무 지구 왜 CBD인가? 약간 욕을 섞어서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또 모 강사분은. 근데 정확한 영어는 사실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중심의 업무 구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CBD 센트럴 비즈니스 디스트릭트. 그래서 CBD 중심 업무 지구로 얘기한다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런 곳들 이제 사실은 중심 업무지가 발달한 곳들은 우리 대전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 나눠져 있진 않아요. 하지만 뉴욕, 파리, 도쿄 아니면 서울 정도의 규모가 있는 큰 도시에서는 중심 업무지가 있는 곳들 주변은 너무너무 지가가 비쌉니다. 그래서 여의도에 사람들이 많이 살진 않죠, 친구들. 여의도 지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주거지역 발달하기가 적합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상주 인구, 항상 거주하고 있는 인구를 얘기하거든요. 항상 거주하는 인구인데 상주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도심이 비어버리는 도심 공동화 현상이 요즘 나타나고 있다.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도심 공동화 중요한 단어니까요. 잘 기억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다음 주변 지역으로 가면은 지가가 비교적 낮게 형성되죠. 그러다 보니까 교외화 현상에 의해서 교외화 서브으로 나가는 거죠. 서브으로 나가는 현상 얘기했죠. 그래서 도시 중심부에 있던 친구들이 바깥으로 나가게 되는 교외화에 의해서 주거 지역이 형성되는 곳이 바로 주변 지역이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방금 얘기했던 도시 내부 구조를 보여주는 그림을 한번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방금 보여줬던 지대에 따라서 도심에서 멀어짐에 따라서 거리가 멀어짐에 따라서 급격히 지대는 떨어지게 된다. 그런데 상업 기능, 업무 기능이 훨씬 더 경사가 급하게 나타나고 공업 기능이 그 다음, 그리고 주거 기능이 그 다음이기 때문에 도심에서 거리가 먼 지대가 낮은 곳에서는 주로 주거 기능이, 그리고 도심에서 거리가 굉장히 가까운 접근성 좋은 곳들은 높은 지대를 지불할 수 있는 상업 기능이 나타난다 라고 정했었죠. 그래서 지금 요걸 이제 그대로 투영한 요 오른쪽에 있는 지도를 보시면요. 중심부에서는 역시 정리한 것처럼 도심 CBD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 제일 바깥쪽 그린벨트는 이제 우리가 개발이 좀 불가능한 지역이 되겠고, 주변 지역이 사람들이 주로 살고 있는 주거 지역이 됩니다. 주거 지역. 그리고 중간 지역이 지금 공업 기능과 그다음 저급 주택이 섞여 있죠. 그래서 주거와 공업이 함께 섞여 있는 곳이 중간 지역이라고 크게 이제 구분을 한 건데요. 사실 지금 나와 있는 이 지도는 굉장히 대략 구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사실 도시지리학에서는 이런 그래프로 보지 않고 각각의 학자들이 따로 정리한 그래프로 지도로 또 따로 정리를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지도들을 한번 쭉 살펴보면서 각각 도시지리학에서는 어떻게 도시 내부 구조를 나누고 있는지 조금 더 심화학습을 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지금 중간 지역은 점이지대라고도 부르니까요. 점이지대라는 단어도 한번 떠올려 보시면서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도시 주변부의 변화를 보시면은 도심에 인접한 지역들 바로 점이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이지대는 저급주택, 아까 봤던 조금 저렴한 주택들과 공장이 함께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저급주택과 공장이 혼재하고 있다, 그냥 막 섞여 있다. 믹스볼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혼합해서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시설이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지역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곳들은 사실 요즘에는 어떻게 되냐, 이런 곳들 지금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유는 사실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지가가 저렴하기 때문입니다. 지대가 낮기 때문인데요. 지대가 낮다는 것은 또 누구에게 좋은 점을 줄 수가 있냐, 우리 돈은 없지만 아이디어는 막 정말 풍부하고 시간은 정말 많은 친구들이 있죠. 바로 젊은 친구들, 20대 초반, 30대 초반의 젊은 친구들이 아이디어는 정말 많고 막 해보고 싶은 거 많아. 돈은 없어. 그래서 높은 지대를 부담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해보고 싶은 건 많다 보니까 낙후된 지역, 지가가 저렴한 곳으로 들어가서 문화 공간으로 또는 영화 공간으로 뭐 식당이나 카페 같은 것들을 차려서 대박이 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지역이 막 다시 뜨게 되고요. 우리 마치 서울의 익선동이나 뭐 이태원 같은 곳들, 그리고 뭐 대전으로 치면은 산화동 같은 곳들, 그래서 뭐 설리단길, 뭐 샤로스길 이런 곳들이 있죠. 샤로스길도 사실은 서울대 근처의 저렴한 지대를 누리기 위해서 이제 만들어진 그런 길이라고 할 수 있겠고, 설리단길은 대전에 있는 것이죠. 선화동에 뭐 경리단길이랑 비슷하게 생겼다, 이렇게 해서 설리단길 부르는데, 이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도심 재활성화를 부른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고요. 사실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단어도 제가 넣어놓긴 했지만 이 단어는 좀 부적절하기 때문에 도심 재활성화로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왜 부적절한지는 지금 좀 설명을 간단하게 하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도심 재활성화 빈칸에 지금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그냥 교과서에서도 요즘에는 쉽게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정리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 이 두 가지는 명백하게 다른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명백하게 다른 개념이라는 걸 아는 친구들은 사실 도시지리를 공부한 친구들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기자들, 인터넷에 떠도는 모든 정보들은 이 두 가지를 거의 같다고 정리를 하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다르다라는 거 꼭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일부러 좀 요 얘기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해왔는데, 제가 가지고 온 자료들도 다 젠트리피케이션을 도심 재활성화로 설명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조금 오개념이니까 함께 좀 설명하도록 할게요. 도심 재활성화가 무엇이냐? 도심부에 있는 쇠락한 주거지역, 쇠락한 상업 지역들을 재활성화, 다시 활성화하는 전략, 이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쇠락한 공업지역이나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낙후된 지역들을 고급주택 단지나 상업 및 문화시설 등으로 새롭게 개발하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사실 고급주택 단지가 여기 들어서기는 쉽지 않은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 지금 하고 있는 뭐 재개발 같은 것들, 서울이나 전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재개발이 여기에 딱 낼 수 있겠고요. 보통은 상업 및 문화시설 등으로 새롭게 재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얘기냐? 이런 겁니다. 방금 얘기한 것처럼 젠트리피케이션이 아니라 도심 재활성화라고 보시고, 일단 공장이 이전해서 텅 빈 단지나 낙후된 도시의 변두리에 개성 있는 주택으로 개조를 하거나 또는 뭐 식당, 카페 같은 것들을 만들 수 있겠죠. 그래서 정말 돈은 많지 않지만 아이디어 풍부한 젊은이들, 예술가들이 이제 와서 막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예쁘다 막 구경을 하러 와요. 그래서 이 지역이 인기를 끌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은 이 지역도 점점 인기를 끌게 되면은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면 사실 접근성이 좋아지겠죠. 접근성이 좋아지고 뭐 트래픽이 좋아진다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된다는 건 뭐냐? 결국에는 지대가 높아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래 살던 사람들, 저렴한 그 집값 때문에 와가지고 열심히 막 이제 내가 뭐 해봐야겠다, 카페나 식당 같은 거 만들었던 사람들은 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밀려나게 돼서 계층 갈등이 생기게 되고요. 집값이 올라가고 임대료 폭등하게 되면서 결국 마지막으로는 건물주, 대기업, 프랜차이즈들만 살아남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이게 이제
그 언론에서 얘기하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는 젠트리피케이션이 사실 아니고 도심 재활성화 정도로만 정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 조금 다른 의미여서 제가 뭐 여기서 설명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의 또 이제 문제를 풀어야 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제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만 젠트리피케이션이 뭐냐? 네, 우리 그 도시 지리학자 중에서도 젠트리피케이션을 정말 전공하신 학자분들이 정리해 주신 젠트리피케이션이란 원래 이제 저소득층의 거주지가 있고요. 그다음 중소득층의 거주지, 그리고 고소득층의 거주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고소득층의 거주지가 이렇게 있었던 지역이 있었는데 이 고소득층이 사실 여기 좀 오래됐다, 이제 나 좀 새로운 곳으로 이사 갈래 하면서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나가게 된 거죠. 더 삐까뻔쩍한 좋은 집을 지어서 이사를 나갑니다. 그러면 이 고소득층의 지금 집이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 빈집을 중소득층 친구들이 와서 차지하게 되겠고요. 그 다음에 반대로 또 중소득층 친구들의 집도 비게 되겠죠. 그래서 이 집을 저소득층 친구들이 들어와서 또 살게 됩니다. 그러면 마지막 저소득층 친구들이 살던 곳들은 보통 결국에는 좀 도시와 가깝긴 하지만 정말 많이 쇠락한 낙후한 지역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지역들은 지금 사람들이 없게 되겠죠. 비게 되겠지. 사람이 없는 빈 공간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다시 새로운 곳으로 개발하게 되는 그런 현상, 이런 것들을 도심 재활성화, 젠트리피케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이거랑 좀 또 언론에서 얘기하는 것이 좀 다르기 때문에 이 정도 차이가 있다라는 정도로만 알아두시고, 지금 문제에서 나오는 젠트리피케이션은 사실은 도심 재활성화로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 이렇게만 정리를 해주시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자, 넘어와서 선진국의 도시 내부 구조 이론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요. 오늘 제가 또 열심히 준비를 했어요. 제가 또 오랜만에 대학교 때 배웠던 내 책을 꺼내서 같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왜냐면 도시 내부 구조 이론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리고 도시 지리 파트에서도 되게 중요하게 다뤄졌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우리 조금 간단하게나마 정리를 하고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자, PPT로만 정리를 했고요. 학습지에는 안타깝지만 정말 내용이 많다 보니까 이걸 더 넣을 수 없어서 빠진 내용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친구들 수업 들으면서 필요한 부분들을 학습지에 이렇게 추가적으로 메모하시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학습지의 앞쪽 오른쪽 부분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지금 정리하고 있고요. 첫 번째 빈칸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바로 동심원 모델입니다. 동심원. 같은 중심을 가진 원이다 볼 수 있겠죠. 동심원. 그래서 같은 중심을 가진 1번 원, 그 다음에 2번 원, 3번, 4번, 5번 이렇게 같은 중심을 가진 5개의 원으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정리했던 이론이 되겠고요. 이 이론은 사실 굉장히 오래된 이론입니다. 버제스라는 학자가 연구하고 개발한 이론이었는데요. 바로 1920년대 미국 시카고를 배경으로 했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이 사실 여기서 연결되는데요. 시카고 하면 뭐였어? 시카고 피자 아니라 했죠? 시카고는 과거에 철강, 제철 공업이 유명했던 곳이었다. 그래서 과거에 올드한 그런 공업 단지가 있었던 곳이었는데요. 이 1920년대는 과거 올드한 그때지, 바로 그 당시. 그래서 이때 20년대 시카고 하면은 정말 전국에서 사람들이 막 몰려들던 시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좀 더 새로운 그림으로 좀 설명해보자면은 1920년대 미국은 해외 이민자들도 많았던 시기였고요. 농촌 인구가 대도시에 막 유입됐던 시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도시로 막 모여들면서 도시화가 정말 급격하게 진행되었던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도시화가 급격하다 보니까는 이거 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 하면서 정리했던 것이 이때 이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버제스가 정리했던 이론을 잘 살펴보면요. 일단 중심부 1번 지구에 중심 업무지구가 있는 것은 동일해요. CBD라고 하죠. 우리 CBD. 동일한데 2번 지구가 좀 중요합니다. 2번 지구. 보시면요. 2번 지구에는 점이지대라는 것이 있었어요. 점이지대. 우리 잠깐 아까 전에도 얘기를 했었죠. 점이지대는 무엇인가? 상업, 공업, 거주 기능이 공존하는 곳을 얘기한다. 볼 수 있겠고요. 사실 이게 좋은 거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 내가 자려고 누웠어요.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막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팡팡팡팡 막 들려. 우리 옆에서는 막 술 마시고 막 취한 아저씨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럼 내가 잠을 잘 잘 수 있을까요? 그쵸?
이곳은 거주를 하기에는 썩 좋은 곳은 아니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죠. 점이지대, 제2지대는 사실 좀 저급주택지구다. 사람이 살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곳이 될 수 있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지대가 낮은 곳이 되겠고요. 오히려 그렇죠. 이 혼재하는 것, 공존하는 것 때문에 지대가 낮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장 돈이 없는 이민 1세대, 이민을 막 방금 한 거야. 그래서 돈이 정말 없는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살았던 곳이 점이지대다 라고 정리를, 버젯은 이렇게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 3지대는 이민 2세대. 그래서 조금 돈을 벌어서 이 친구들이 이사를 간 거죠. 3지대로. 노동자 주택지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금 더 공장들이랑 좀 거리를 두고, 그쵸, 좀 시끄러운 상업지구들과 거리를 두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4지대부터 5지대는 사실 조금 더 거주 환경이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4지대와 5지대는 단독주택들이, 고급주택들이 발달하는 한편, 5지대는 이제 가장 마지막, 여기까지는 통근이 가능하지만 요걸 넘어가면 더 이상 통근이 불가능한 그런 통근자 거주지대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근자 지대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고급주택들이 주로 분포하는 곳이 되겠고요. 4지대와 5지대를 보통 일컫는 이름이 suburb가 됩니다. suburb, 영어로는 suburb라고 하고요. 한글로는 교외 지역이라고 합니다. 교외 지역. 교외 지역이 바로 4지대, 5지대가 되겠다라고 정리를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도시의 이기라는 책에서 제가 발췌해서 가지고 온 내용이 되겠고요. 네, 두 번째 선형 이론도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선형 모델, 빈칸 선형 모델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고요. 마찬가지로 도심에서 주변적으로 뻗어나가는 방사상의 이런 교통망을 따라서, 교통로를 따라서 발달한다라고 정리했던 것이 선형 모델이었습니다. 선형 모델을 만든 친구는 호이트, 네, 호이트였어요. 호이트. 호멀 호이트. 네, 굉장히 발음 특이한 학자, 똑똑한 학자였습니다. 얼마나 똑똑했는가, 이 친구는 무려 미국 142개 도시의 주택 자료를 수집했어요. 그래서 다 통계를 냅니다. 통계를 쫙 내가지고 상류층, 중간층, 저소득층, 주거지구로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원형의 도시 안에서 방사선 교통로를 따라서 주거지가 확대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하고요. 그 다음 또 중요한 사실은 이거죠, 친구들. 이때만 하더라도 사실 1920년대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동차는 충분히 발달하지 못했고 철도를 따라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했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지금 5번 교통지구, 철도가 잔뜩 늘어서 있는 걸 볼 수 있고요. 철도가 척척척척 칙칙폭폭 칙칙폭폭 가면 어떨까? 너무 시끄럽겠죠? 철도가 있는 교통지구 근처에는 산업지구가 발달해 있고요. 그 다음에 왼쪽으로는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발달해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시끄러운 환경이기 때문에 공장의 막 소음과 매연, 그리고 그쵸, 기차의 매연, 기차의 소음 막 이런 것들을 견딜 수 있을 만한 사람은 정말 돈이 없어서 여기서밖에 살 수 없는 사람이 되겠죠. 그래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발달했던 곳이 바로 여기 3번 교통지구 바로 옆이 되겠고요. 경공업지대, 이때는 경공업이 발달했던 시기였기 때문에 이 지대에 인접해서 저소득층의 주거지구가 위치하게 되고요. 조금 떨어진 곳으로 그 다음 중간층, 그 다음 상류층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고, 상류층 주거지구 안쪽에 교육 및 여가지구가 위치한 거 봤을 때 그쵸, 굉장히 씁쓸한 현실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호이트라는 미국의 도시지리학자가 연구한 내용이기 때문에 현실과 좀 다를 수 있어요. 친구들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이것은 모델이다. This is just 모델. 네, 이것은 그냥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론이 있었구나 라고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3번 다핵심 모델 정리해보고 갈게요. 다핵심 이름 보시면은 이미 다핵심, 마늘 자자를 썼죠. 그래서 코어가 많다는 거지. 영어로 표현하면 약간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멀티코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정리한 것은 보지 못했는데 그냥 여러분의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멀티코어, 다핵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다핵심 모델은 해리스와 울만이라는 두 명의 도시 지리학자가 개발을 한 모델입니다. 이 두 친구도 정말 똑똑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례들을 분석을 했는데요. 이 친구들은 조금 더 최근의 학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친구들이 아니죠. 저 학자들인데요. 아까 봤던 버젯스나 호이트 같은 선형 이론, 동심원 이론 같은 것들은 1920년대였잖아요. 근데 요거는 한 몇십 년 이후, 1930년, 40년 이후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변화가 있었냐? 1930년대 이후로 자동차 산업이 급성장합니다. 이때 이제 포드주의, 포디즘, 포드, 지금도 있죠. 포드라는 회사가 급격하게 포디즘이라는 대량 생산 방식을 막 발전을 시키면서 자동차가 대량 생산이 되고, 그 다음에 이 대량 생산된 자동차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편화되어서 탈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차가 주요 교통수단이 돼버리면서 도시 내부가 과거에 비해서 복잡해졌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왜? 아까 얘기했던 철도 같은 교통지구가 필요 없게 된 거죠. 그래서 있기는 있지만 더 중요하진 않다. 자동차가 더 중요해졌다. 자동차가 지나다닐 수 있는 고속도로, 고속도로 교통망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 도로망이 훨씬 더 중요해졌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 울만과 해리스와 울만, 이 두 친구들은 어떤 얘기를 했냐? 도시는 여러 개의 핵심을 중심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다. 내가 좀 보니까 자동차가 지금 형성되면서, 자동차가 발달하면서 도시가 하나의 중심만 갖는 건 아닌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교회 업무 중심지도 있을 수 있고 교회 공업 지역도 있을 수 있더라, 내가 보니까. 그리고 대학이 있는 곳들, 대학 중심 지역이 있으면은 집적의 경제, 사람들 뭐가 많이 모여가지고 경제활동을 이룰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큰 사이즈를 갖게 되면은 이런 것도 핵심이 될 가능성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도시 내에서는 하나의 딱 중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핵심이다 라는 것이 포인트가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로 우리 다 핵심 모델, 여기 모델 이름에 다 나와 있죠. 그래서 다 핵심 모델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다 왔습니다, 친구들. 마지막이 되겠고요. 네, 마지막 요거는 사실 요즘 가장 핫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도시 권역 모델인데요. 사실 이 개념도 아주 최근의 개념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쵸, 도시 내부조 이론 중에서는 가장 이제 최근의 개념이기 때문에 좀 강조되는 개념 중에 하나인데요. 무엇이냐? 바로 교통의 발달과 대도시권의 형성에 따라서 변화하는 도시구조를 설명한 것이다. 그래서 포인트는 여러 개의 권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포인트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또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일단 가장 핵심 단어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친구들. 전통적 도심과 독립적인 교회의 도심이 또 발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데 원래 도시의 경계 여기 있잖아요. 근데 도시 경계 말고 바깥쪽에 있는 상업 중심지, 근교 도심, 이런 것처럼 대규모의 자족적인 교회 지역이 발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영어로는 엣지시티라고 하기도 해요. 엣지시티, 자족도시,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자족도시 또는 엣지시티라고 부르는 이런 개념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바로 이제 도시 경계 외부,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서울이라는 도시 경계 외부에 있어요. 근데 일산, 분당 이런 것들처럼 대규모의 바깥쪽에, 서울이라는 도시 경계 바깥쪽에 있지만 대규모 자족적인 교회 지역이 발달돼 있죠. 특히나 분당 같은 곳들은 서울 없이도 사실 잘 살아갈 수 있어요. 분당에 너무 많은 좋은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자족적 교회 지역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미국에도 많이 발달하게 됐고 다른 지역들에도 많이 발달했기 때문에 이것을 따로 도시 권역 모델이라는 모델로 정리를 한 것입니다. 몇몇 교회 도심지가 각 권역 중심지로 전통적 CBD와 공존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고요. 이것은 이제 도시 형태의 자동차의 영향이 가장 클 때 나타나게 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 있겠고, 그 다음 페퍼로니 피자 모델이라고 부릅니다. 왜 그러냐? 지금 보시면은 그쵸, 피자가 마치 널려 있는 것처럼 땅땅땅땅 이렇게 페퍼로니가 올라가 있는 피자처럼, 피자 한 판처럼 보인다 라고 해서 페퍼로니 피자 모델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모델이고요. 중요한 개념이니까 이거 다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쭉 다 했어요, 친구들. 굉장히 이것만 해도 1시간 분량이 되는 사실 수업인데, 제가 오늘 조금 욕심을 내서 지금 빠르게 간략하게 가장 핵심적인 내용들로만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자, 마지막 빈칸 이렇게 채워주면 되겠죠? 중요한 내용, 교통의 발달과 함께 도시 인구가 도시 주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것들, 교외화라고 한다.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 내부 구조들을 살펴보고 갈 건데요. 이제 조금 어려운 내용 다 지나갔어요, 친구들. 다 쉬운 내용들밖에 없으니까요. 사진과 영상을 통해서 유럽 주요 도시 내부 구조들을 정리해보고 가도록 할게요. 실제로 유럽 주요 도시 내부 구조 특징들을 보시면요. 일단은 도시의 역사가 오래됐기 때문에 시대별 도시의 모습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 그리고 어우러져 나타나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도심부에는 광장과 교회 같은 역사적 도시 건축물들이
잘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네, 성벽이 도심과 주변 지역의 경계가 나타내는 도시가 많다. 이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나라 뭐 남한산성, 뭐 서울에 둘러싸고 있는 그런 성벽들이 원래 과거의 도심이었던 곳과 주변 지역을 나누는 경계가 되는 곳들이 많다라는 것이 유럽에서 항상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됩니다. 다음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의 높이 차이가 작은 편이다. 이거 무슨 말이냐? 도심부가 좀 낮은 건물들이 많다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도심부에 있는 건물들도 옛날에 이미 100년 전, 200년 전에 지어진 것들이 많다 보니까 지금처럼 막 고층 빌딩들이 막 질비한 그런 어떤 환경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력과 민족, 인종에 따른 어떤 거주지 분리 현상이 나타난 곳은 전 세계가 동일합니다, 사실은. 그런데 특히 유럽에서는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도심부에서는 고소득층이, 그리고 도심 주변 지역에서 오히려 저소득층, 이민자들이 거주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고요. 요것이 사실 다른 지역과 좀 다른 특징이에요. 특히나 유럽과 북아메리카 비교했을 때 요 특징이 가장 크게 다르기 때문에 꼭 잘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도심에서 떨어진 외곽 지역에 대규모 주거 지역이 조성되어 있고요. 요거는 신시가지가 되겠죠. 새롭게 만들어진 신도시가 됩니다. 우리 대전으로 치면은 뭐 도안 신도시처럼 도심에서는 조금 떨어져 있지만 대규모 주거 지역 만들어놨죠. 그런 특징들을 볼 수 있겠고요. 마지막 6번 보시면은 무슨 현상? 네, 바로 교외화 현상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첨단 산업, 연구개발 단지, 쇼핑센터 같은 것들을 만들기도 해서 새로운 중심지를 형성하기도 한다. 정리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이제 가지고 온 파리 계층별 거주지 분리 자료는 여러분의 학습지에 나와 있으니까 함께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센강을 따라서 원래 이제 역사적인 주거지가 바로 부유층 주거지가 되고 있고, 좀 더 멀리 있는 곳들이 다 그쵸, 외국인 집중 지역, 서민 주거지가 지금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러분에게 좀 소개하고 싶은 넷플릭스 드라마,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중에서 요거가 있습니다. 요거 같이 잠깐만 보고 갈게요. On a de la chance, on voit des lieux que personne ne voit, on ouvre des portes que personne peut ouvrir. C'est dingue. Même au bout de la 5e visite, j'ai encore des frissons. 여기까지 잠깐 보겠는데요. 지금 이걸 왜 가져왔냐? 라장스 드림하우스라는 그 넷플릭스에 있는 그 다큐멘터리 같은 것이었는데 이걸 제가 쭉 다 봤습니다. 너무 재밌게 봤어요,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이냐? 파리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시는 그런 가족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는 요 집의 풍경, 여기가 지금 가장 파리에서 또 중요한 도심부의 풍경이라 볼 수 있어요. 루브르 근처에 위치하고 있고 완전 파리 도심부에 위치하고 있는 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집이 거의 가격이 몇십억이었던 것 같아요. 확실히 이 드라마를 이 다큐멘터리를 보시면은 파리에서는 도심부로 갈수록, 그리고 에펠탑이 보일수록, 그 다음에 도시 중심부의 역사적 어떤 랜드마크가 보일수록 가격이 확실히 뛴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파리나 유럽 지역들에서는 도심부가 훨씬 더 고소득층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구나 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어서 좋은 영상이어서 추천을 드려봤습니다. 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이게 바로 에펠탑 보이는 비싼 집 중에 하나였죠. 그 다음에 런던의 보트하우스 영상도 잠깐 넣어봤는데 이것도 잠깐 보고 가도록 할게요. 이건 너무 슬픈 이야기라서 조금 마음이 씁쓸하지만 같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서울의 집값 상승률보다 큰 폭으로 상승한 도시도 있습니다. 런던, 베를린, 시드니, 상하이 등이 그렇죠. 그 중에서도 런던은 집값이 비싸기로 유명하죠. 젊은 층이 런던에서 집 구하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런던 동부에서 힙한 지역인 쇼디치. 이곳에서 거실에 딸린 원룸을 구하려면 약 1,500파운드가 듭니다. 한국 돈으로는 220만 원이 넘는 꽤 큰 금액이죠. 학생이나 사회 초년생 등 자본을 축적하지 못한 젊은 층이 이런 큰 금액을 매달 월세로 내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국에선 이처럼 비싼 집값 때문에 새로운 거주 문화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런던 곳곳을 흐르는 운하 위에 떠있는 집, 바로 보트하우스입니다. 보트하우스의 장점은 가격 경쟁력입니다. 초기 비용이 꽤 많이 들지만 유지비가 작게 들죠. 수요가 탄탄해 중고를 팔 때도 손해볼 일이 별로 없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볼 건데요. 지금 너무 슬픈 개념이 등장해버렸습니다. 런던이나 사실 홍콩, 그런 이제 굉장히 살인적인 물가로 유명한 곳들 주변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이런 곳들에는 보트하우스가 유행하고 있다고 해요. 요즘에 계속해서 유행을 한 지가 벌써 5년이 넘었습니다. 무슨 일이냐? 보트를 개조해서 새로운 주거 유형,
만든 거예요. 왜냐면 원래 있던 기존 건물들에는 살기가 어려운 거죠. 너무 비싼 렌트비를 이제 지불해야 되는데 그게 쉽지 않다 보니까는 보트를 사거나 빌려서 이렇게 생활터전 마련하는 방법들이 되겠고요. 사실 뭐 모든 것이 다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매년 이게 2주에 한 번씩 꼭 자리를 옮겨줘야 된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사이에서 쉽지는 않겠죠, 친구들. 그래서 많은 불편함들이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겠고요. 난방도 되지 않는다. 너무 추운 이런 특징들을 보면서 정말 부동산이란 것은 사람들이 땅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을 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꼭 열심히 잘 공부하셔서 선한 영향을 미치는 고위공직자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다 함께 해결해 줄 수 있는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제가 함께 여러분의 공부하는 길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북부 아메리카의 주요 도시 내부 구조 마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빈칸, 도심의 중심 업무지구가 형성되어서 고층 빌딩들이 많다. 이거는 뭐 비슷하게 우리 예측할 수 있는 내용이 되겠고요. 또 교회화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것도 전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현상이 되겠죠. 특히나 뉴욕 같은 대도시에는 이렇게 아주 높은 스카이라인, 이런 것들을 스카이스크래퍼라고 하죠. 하늘을 긁는 거, 이렇게 스카이스크래퍼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건물들이 많다라는 걸 좀 볼 수 있겠고요. 일단 마찬가지로 경제력과 민족에 따라서 거주지 분리 현상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슬럼화가 진행되고 있어서 여러 도시 문제들도 발생하고 있다라는 거 마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외곽 지역 같은 경우는 오히려 고소득층이 살고 있다는 것이 또 다른 점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거 좀 체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유럽과 북아메리카 비교하는 거 굉장히 자주 나오거든요, 친구들. 꼭 한번 체크해 주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도심 재활성화 얘기도 여기 나와 있는데요. 자료 보면서 설명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뉴욕의 민족별 거주구역을 보여주고 있고 지금 스태튼 섬 같은 경우에는 유럽계가 훨씬 많은 반면에 브루클린과 퀸스로 가면서 어때요? 아프리카계 흑인들이 좀 많은 것들을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브롱크스 이런 것들, 퀸스 또 중간 지역들은 히스패닉들도 많이 위치하고 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또 퀸스 지역은 아시아계도 많은 것들, 각각 그 인종별로 거주하는 곳이 분리되어 있구나라는 것을 파악해 볼 수 있겠고요. 뉴욕의 사진들이 여러 장 가져왔습니다. 뉴욕의 지금 맨하탄, 월스트리트가 있는 맨하탄의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완전 스카이라인이 장난 아니죠. 그리고 점점 도심부에서 멀리 떨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형태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스카이스크래퍼들이 있는 뉴욕이 되겠고요. 누가 봐도 알아볼 수 있을 만큼 많은 친구들이 많은 미디어에서 봤던 곳일 것 같아요. 타임스퀘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 센트럴 파크, 우리가 이름을 다 알고 있죠. 거의 뭐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계의 도시다, 세계의 수도다, The Capital of the World라고 할 수 있을 만한 정말 자유의 여신상이 보이고 있고요. 제가 또 하나 더 추천할 만한 넷플릭스 영상을 가져왔는데 잠깐만 보고 갈게요. 룸메이트 광고를 보고 찾아온 반지하집. 룸메이트. 여기 보시면은 지금 키미 슈미트라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드라마였습니다. 넷플릭스 드라마인데요. 지금 키미 슈미트가 들어가고 있는 이 건물이 사실은 할렘가에 위치한 그런 재개발 대상인 그런 건물처럼 보이지만 사실상 이 할머니께서 그냥 예인선, 그 선박을 끌어다가 그냥 위를 지어 올린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엄청 탄탄하지 못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많이 분포하고 있는 곳이 할렘가인데요. 요즘에는 사실 할렘이라고 부르는 곳들도 굉장히 많이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재개발과 재건축이 급격하게 진행이 되면서 뉴욕의 할렘가라고 불렀던 저소득층 주거 지역들도 사실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을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뒷장에 오른쪽 맨 아래에 있는 탐구활동 마지막 정리하고 오늘 마치도록 할게요. 역사가 오래된 유럽 도시랑 빠르게 성장한 미국 도시를 비교했을 때 일단 보시면 크게 유럽 도시들은 쭉 평탄한 것들을 볼 수 있겠고요. 미국 도시들은 빡 올라갔다가 쭉 내려가는 거. 도심부의 그 높이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역사가 오래된 유럽 도시들의 특징을 보면은 전통 경관을 중시하기 때문에 건축물들이 옛날의 건축물들 그대로 보존되고 있다. 그래서 거의 해치지 않는다. 인테리어만 다시 하는 정도로 바깥 그 모습을 외관을 다시 익스테리어를 다시 이렇게 하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도심도 구시가 유지가 되다 보니까 주변부의 새로운 중심지를 아예 새롭게
만드는 경우가 많다 볼 수 있겠고요.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가 그래서 적다는 것이 특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도시의 역사가 좀 짧은 북부 아메리카 같은 경우에는 도심에 많은 고층 건물들이 있죠. 이미 봤던 내용들이고요. 도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교통이 발달하게 되고 인구의 교회화도 급격히 진행되었다. 도심의 기능들은 많이 분산되어 있다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도심과 주변 지역 간 건물 높이 차이가 큰 편이다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친구들. 자, 오늘 좀 긴 내용을 제가 빠르게 정리를 했는데요. 어떻게 잘 이해가 됐을지 모르겠어요, 친구들. 제가 일단 좀 마음이 급한 관계로 좀 속사포 랩처럼 정리를 해봤는데 혹시 이해가 안 된 부분들은 저한테 오픈 카톡방으로 문의를 하시거나 댓글이나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 오프라인으로 질문해 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한 줄 정리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현대 도시 내부 지역의 분화는 지역에 따른 무슨 차이, 접근성과 지대의 차이를 반영해서 나타나며 유럽의 주요 도시들은 역사적 건축물이 많은 어디? 도심부에 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한편 북아메리카의 주요 도시들은 쾌적한 주거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어떤 지역? 교외 지역에 주로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정리를 쭉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내용 조금 많았어요, 친구들. 오늘 정말 많았습니다. 오늘 내용 잘 정리해 보시고 질문 있으면 저한테 질문해 주시고요. 너무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안녕.